안녕하세요. 통합교육 두 번째 영상입니다. 다음은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총 5가지 유형이 있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딘가요?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냐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곳은 다양하겠지만 이 유형을 외우는 공식과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 방이 제일 편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내 방 완전 편하다라는 공식입니다. 바로 내 방 완전평. 교수 내용, 교수 방법, 교수 환경, 교수적 집단, 그리고 교수 평가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면요. 우선 교수 내용의 수정부터 살펴볼게요. 교수 내용의 수정은 말 그대로 교수 학습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을 교육과정의 수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의 수정 알고 계시죠? 과거 꽤 많이 기출된 사항입니다. 이 교수적 수정 사항은 전부 다 많이 기출된 사항이지만 이 내용도 많이 기출된 사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위 유형으로 뭐가 있나요? 동일 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중다 수준, 중복 교육과정, 그리고 대체 교육과정이 있죠. 그리고 중다 수준 교육과정은 다시 그 교육과정 조정, 수정, 그리고 병행 교육과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동일 수준 교육과정은 별다른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말 그대로 동일한 겁니다. 비장애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다음 중다 수준 교육과정, 멀티레벨 커리큘럼. 이 경우는 같은 활동 속에서 다양한 내용을 배우는 건데 세부적인 몇몇 사항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차이라는 게 뭐냐면 학습 목표를 약간 수정하거나 학습 방법을 약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과 영역을 학습하긴 해요. 그런데 다른 수준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다 수준인 겁니다. 수준이 다양하니까 중다 수준. 역시 예를 들어 볼게요. 비장애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요. 지적장애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더 수준을 낮춰요. 한 자릿수 덧셈을 하는 거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학 시간에 수업을 받아요. 하지만 학습 목표나 방법이나 내용에 차이를 둔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교육과정의 조정, 수정, 그리고 병행 교육과정 이 사항은 변화를 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정보다는 수정이, 그리고 수정보다는 병행이 더 많은 변화를 도모하는 건데요. 조정, 어커머데이션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배워요. 수업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역시 예를 들면 교육과정의 내용, 그 개념은 그대로 배우는데 또래 교수를 이용해서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수정,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조정보다는 좀 더 많은 변화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비장애 아동이 뭐뭐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목표였다면 난이도를 낮춰서 장애 학생은 뭐뭐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병행, 패러럴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많이 준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교과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장애 학생이 분수를 배우는데 장애 학생은 1에서 5까지 숫자 세기, 1에서 10까지 숫자 세기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 3가지 내용도 이해되시죠? 그죠? 차이가. 다음, 중복 교육과정, 중첩 교육과정, 영어로 오버래핑 커리큘럼은 앞서 살펴본 중다 수준 교육과정이 수준만 달리했다는 것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교과의 교수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해부 실험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개구리 해부 실험을 하는 수업에서 비장애 학생들은 개구리 신체 구조를 알아보는 목표를 추구할 텐데 지적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과학 교과의 목표가 아니라 지시 따르기, 착석하기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이 예시는 개론이나 강론, 기본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개구리 해부 실험.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구리 신체 구조에서 비장애 학생은 내부 신체 기관 중에 간, 위, 허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지적장애 학생은 허파만 배운다. 뭔가요 이러면 중다 수준 교육과정이죠. 앞서 살펴본 멀티레벨.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복 교육과정은 같은 환경에서 같은 학습 활동 속에서 다른 교과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예 다른 교과를 지도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죠? 어떻게 개구리 해부 실험과 지시 따르기가 같은 교과겠어요? 다른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대체 교육과정, substitute curriculum 이름만 들어보셔도 이해되시죠? 그죠? 이 substitute가 대체적인, 대안적인 축구에서 후보 선수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대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지적장애 아동에게 완전히 독립적인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동일 수준, 중다 수준, 중복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장애 학생과 같은 교실 환경에서 공부를 하긴 해요. 그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대체 교육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로지 장애 학생만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지역사회 이용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서 여가, 개인 위생, 자기 결정 등 기능적인 학업 기술을 지도하는 사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교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다음은 교수 방법의 수정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자활이라고 외웠는데요. 전자활, 바로 전략, 자료, 활동의 수정인 겁니다. 즉,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과 자료와 교수 활동적인 측면의 수정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내용들, 전자화를 구분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교수 자료를 수정하는 거나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게 이게 전략인가 자료인가 또 활동인가 뭔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해요. 어쨌든 뭐예요? 이 전자활 각각의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애 학생들이 통합학급 내에서 어떠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 방법의 수정이 있다, 이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전자활, 전자활은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교수 환경의 수정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수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물리적 환경이란 조명이나 소음을 수정하거나 교실의 어떤 물리적인 정리정돈 및 가구 배열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환경은 뭘까요? 협동심이나 상호 의존감, 소속감,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을 수정한다는 거죠. 더 나은 심리적인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장애 이해 교육이죠. 학급에서 일해 보셨던 분들은 직접 이 장애 이해 교육을 계획해서 운영해 보기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 장애 이해 교육은 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활동 중심인지 이해 중심인지 나뉘어지는데, 그런 겁니다. 활동 중심 장애 이해 교육은 모의 장애 체험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장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고, 이해 중심 장애 이해 교육은 다양한 영화나 책자, 장애인 강사를 초청한 강연들을 통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역통합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이 통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통합.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들이 있는 환경에 통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장애 학생이 특수학교에 방문하는 거죠. 이러한 역통합 프로그램도 장애 이해 교육에 포함되는데요. 바로 이건 이해 중심 장애 이해 교육에 해당한다는 거. 자, 다음은 교수적 집단의 수정입니다. 내방 완전평에서 전입니다. 공식에서는 완전에서 전이지만 실제로는 적인 거죠. 이거 감안하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상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적 집단을 수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수적 집단은 교사들의 집단을 수정하는 게 아니죠. 장애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배열을, 학생들의 집단을 수정하는 거죠. 크게 또래 교수와 협동학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또래 교수는 말 그대로 또래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또래가 다른 또래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유형으로는 세 가지 유형의 상보적 또래 교수가 있어요. 첫째, CWPT, Class Wide Peer Tutoring, 전학급 또래 교수인데요. 이는 학급 전체 모두 다 또래 교수를 실시하는 거예요. 모두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교대하게 되는데요. 학급 내 모든 학생이 교수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튜터가 되기도 하고 학습자 역할, 튜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교대한다는 겁니다. 둘째, CSTT, Class Wide Student Tutoring Teams, 학급 전체 또래 교수 팀, 책에 따라 전학급 또래 교수 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PALS, Peer Assisted Learning Strategy, 또래의 도움 학습 전략인데요. PALS, 여러분 아시죠? 이 PALS 정말 중요한 유형입니다. 또래 교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인용에서 많이 기출됐어요. 이건 또 앞으로도 많이 기출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PALS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해드릴게요. 이건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PALS의 세 가지 전략으로서 파트너 읽기, 단락 축소, 예측, 릴레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각각의 전략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하위 사항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파트너 읽기. 이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읽기, 오류 수정하기, 그리고 다시 말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래끼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큰 소리로 읽는 거죠. 그리고 그 교수자 역할을 하는 튜터가 오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또래 교수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수정의 사항에 들었어요. 수정의 사항을 들은 튜티는 어떻게 할까요? 학습자 역할을 하는 또래는. 이 수정에 대한 코멘트를 들었으니까 이걸 반영해서 다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강론이나 기출문제 보면 파트너 읽기와 관련해서 리텔, 다시 말하다 이 뜻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항이에요. 튜터의 오류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튜티가 수정해서 다시 말하는 그것을 다시 말하기, 리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가 파트너 읽기입니다. 즉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읽고 오류를 수정해주고 그리고 읽기 유창성과 정확도를 위해서 읽은 내용을 다시 말하게, 리텔 하는 거죠. 파트너 읽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은 단락 축소입니다. 책에 따라 단락 줄이기 등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위 내용으로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읽기, 10단어 이내로 요약하기, 그리고 요약한 내용 수정하며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갈아 가면서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요약을 하는 거죠. 10단어 이내로 말이죠. 그리고 요약을 한 것을 어떻게 해요? 튜터가 수정을 해주고 튜티는 수정한 것으로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측 릴레이 또는 예측하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특정 부분을 읽고 나서 이후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그런 거죠. 예측 릴레이의 하위 내용으로는 예측하기,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그리고 역할 바꾸기인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이건 말 그대로 특정 부분에 이어서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건 예측을 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역할 바꾸기로서 이 상황에서 예측을 말하는 또래가 있을 것이고 그 예측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항을 확인을 하는 또래가 있겠죠. 이 역할을 서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측 릴레이 이해되시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스, 앞서 다룬 CWPT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보적인 특징을 한다는 겁니다. 모두 상보적 또래 교수예요. 이 상보적이란 것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학생들 간의 역할 교대가 있다는 거죠. 튜터와 튜티가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교대를 한다는 말이죠. 바로 그 사항을 상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팔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 번 기출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2년 초등에 기출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적인 기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전략 다 나오네요. 파트너 읽기, 단락, 요약, 그리고 예상 릴레이, 그죠? 이 문제가 나왔던 건 좀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되던 시기인데요. 시기가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이 팔스의 실제적인 과정을 알 수 있는 문항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파트너 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활동을 안내하죠. 그리고 두 명의 학습자가 어떻게 하죠? 환이라는 학생이 먼저 읽고 지수라는 학생이 뒤이어 읽네요. 이게 바로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읽기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교적 수준이 높은 학생이 먼저 읽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문항, 이 제시된 사례를 보면 환희가 지수보다는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뒤이어 읽던 지수가 어떡하죠? 읽기 중에 오류를 보이네요. 그럼 또래 교수는 환은 어떻게 하죠? 잘못 읽었네? 무슨 단어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오류를 잡아내는 거죠. 즉 오류를 수정하는, 오류를 교정하는 겁니다. 튜터가 튜티의 오류를 수정한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튜티가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 읽기의 마지막에서 지수가 하는 활동이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말한다고. 그죠? 이게 뭐였죠? 리텔, 다시 말하기. 지금 하위 활동을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다 나왔습니다. 번갈아 가며 읽기, 오류 수정하기, 다시 말하기. 그죠? 다 확인되시죠? 다음은 단락 요약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락 축소였는데 축소나 요약이나 같잖아요. 그죠? 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환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수에게 읽은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서로 계속 소리내어 본문을 읽네요. 역시 단락 요약에서도 번갈아 가며 큰 소리로 읽기 하위 활동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래 학습자, 배우는 입장인 학생인 누구죠? 지수가 문단이 끝나고 나서 내용을 요약하네요. 앞서 살펴본 사항으로는 어떻게 해요? 10단어 이내로 요약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후 어떻게 되죠? 또래 교수자 역할을 하는 환희가 뭘 하죠? 지수의 요약을 듣죠. 그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위 활동 중에서 요약의 내용 수정이 있었죠. 바로 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래 교수 역할을 하는 학생이 또래 학습자 역할을 하는 학생에게 누구에 대한 건지, 무엇에 관한 건지,
그리고 그 누구나 그 무엇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학습자 역할을 하는 학생은 10단어 이내로 요약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약사항을 또래 교수자 역할을 하는 그 튜터가 듣게 되겠죠. 그 듣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내용 중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부족함을 보이면 조금 부족한데, 이 내용은 조금 이상한데, 다시 훑어보고 이야기해볼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보적인 8세의 특징에 따라서 이 교수자 역할과 학습자 역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환희와 지수는 서로 역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예상 릴레이 단계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죠? 하위 활동으로 예측하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내용이고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내용을 요약합니다. 예측 내용을 확인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역할을 바꾼다는 거. 그죠? 하위 활동으로 역할 바꾸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끔씩 강론이나 개론보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더 실질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기출문제 아주 깊게 보고 계실 텐데, 기출문제에 나오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답만 보지 마시고 이 기출문제의 사례와 내가 외웠던 포인트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동학습을 살펴볼게요. 이 협동학습은 앞서 살펴본 협력교수와 헷갈리시는 분 없겠죠? 그죠? 구분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협력교수는 2명의 교사가 협력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이 협동학습은 교수적 수정에서 교수적 집단의 수정의 하위 유형이죠. 교수적 집단 뭐죠? 바로 학생들의 수정이죠. 학생들의 수정. 바로 학생들이 서로 협동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주목방 공식으로 한번 해보죠. 뭐죠? 주체로서 어떻게 됩니까? 2 이상의 학습자 되겠죠. 그죠? 목적은 뭡니까? 이 학생들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학습 효과까지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측면으로 뭐죠? 방법으로서 소집단을 이루어 함께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의 어렵지 않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협동학습은 4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긍개동동이라고 외웠는데요. 바로 긍정적 상호의존, 개별적 책무성, 동등한 참여, 그리고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각각을 강론에서 언급한 어구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긍정적 상호의존이란 뭐죠? 바로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서로 도우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즉 서로 의존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일명 윈윈 전략이라고 하죠. 윈윈입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개별적 책무성은 뭐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문구부터 더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잘하자인데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개고생하고 다른 누구는 무임승차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다음 동등한 참여는 관련 문구가 참여의 기회가 똑같다인데요. 말 그대로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은 관련 어구가 같은 시간에 여기저기서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여러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위에 3가지 사항은 한 집단 내에서 이야기고, 마지막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은 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 그 교실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포인트라는 거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원리에 근거한 협동학습의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요. 우선 직소 모형부터 살펴볼게요. 전체 학급 학생을 이렇게 이질적인 능력의 구성원들로 소집단을 나누죠. 그죠? 나누고 나서 각 집단 구성원들 중에서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한 학생이 정해지고, 그들이 따로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서 특정 내용을 토의하고 학습을 하고 나서 각자의 원래 집단, 자신이 원래 소속된 집단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서 좀 더. 자, 2학년 일반 학생들이 있어요. 네, A 모둠, B 모둠, C 모둠으로 나뉘고요. 여기서 특정 내용과 관련해서 각 모둠에서 한 명의 전문가를 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수업이라고 해볼게요. 아시아에 대해서 배운다, 그죠? 임의적으로 아시아의 경제라고 해보죠. A 모둠에서 A, B 모둠에서 E, C 모둠에서 F라는 학생이 이 아시아의 경제를 맡았다고 할게요. 다른 학생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B, C, D, G 이런 아이들이 뭐 아시아의 문화, 아시아의 역사 등등을 맡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전문가 집단이 모인다고 했죠. A 집단에 A, B 모둠에 E, C 모둠에 F가 다 따로 모이는 거예요. 바로 아시아의 경제를 맡은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완벽한 전문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완벽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어떡하죠? 이들은 각자의 A, B, C 모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둠 내에서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하고 집단 내에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직소 모형의 공통점인데 평가를 포함한 몇 가지 사항에서 직소 모형의 차이가 있어서 그 하위 유형이 4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직소 1 살펴보면요. 직소 1은 평가를 하는 경우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시험을 치르고 개별적인 점수를 받는 거죠. 보상 의존성이 높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직소 2는 평가의 과정에서 개인별로 향상된 점수를 산출하게 하고 이 향상 점수들의 평균으로 집단의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즉 개개인의 향상 점수의 평균이 집단의 점수이고 이에 근거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앞서 살펴본 직소 1과 비교했을 때 상호 의존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직소 3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직소들과 차이라면 평가를 하기 전에 휴식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테스트를 하기 전에 간단한 준비, 간단히 공부한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소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교사가 본격적인 직소 모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개괄, 소개, 그리고 이후 그 직소 모형을 다 하고 나서 이후에 재교수 과정까지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항은 아니죠. 그죠? 어쨌든 직소는 전문가 집단이 키포인트예요. 전문가 집단으로 협동학습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직소 하위 유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TAD 모형입니다.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 이 모형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교사가 학습 내용을 안내해요. 다음은 이질적인 능력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이질적인 능력의 팀이니까 뭐 상, 중, 하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개별적인 형성 평가를 치르고요. 그 평가를 치렀으니까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개인별 향상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향상 점수들에 근거해서 이러한 향상 점수들의 평균을 통해서 집단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이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정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지난 15년도였나요? 초등에 기출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합학급 상황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 A에게 STAD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STAD의 특징, 그 장점을 서술하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개개인의 향상 점수가 아닌 개별 성취 점수로 보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우리 아이들은 통합교육 상황에서 그 어떤 모둠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향상 점수의 평균이에요. 향상 점수.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향상 점수 부분에선 더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8, 90점을 맞는 비장애 학생들보다 5, 60점 아니 그 이하의 점수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그 점수의 향상 가능성, 향상 범위는 더 넓지 않나요? 바로 그 사항입니다. 관련 기출문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TAI, 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팀 보조 개별 학습이네요. 이는 팀별 협동의 개념과 개별 학습의 개념을 같이 가져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팀별 학습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개별 학습도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절차를 보면 우선 사전 평가를 해요. 진단 평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통해서 개별 학생의 개별 학습 진도를 확인하게 돼요. 아, 이 학생은 몇 단계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후 이질적인 팀을 구성합니다. 이질적인 구성이니까 모둠 내에서 수준별로 1, 2, 3, 4, 5 그리고 다른 모둠도 1, 2, 3, 4, 5 이런 거죠. 1, 2, 3, 4, 5의 수준도 1은 상, 2, 3, 4는 중, 5는 하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후 상중하 수준별로 3가지 유형의 문항제가 배부되는데요. 기능훈련, 형성평가, 그리고 단원평가. 여기서 기능훈련, 형성평가, 단원평가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시 과정이 중요한데 문항지 정답지가 빠졌네요. 형성평가도 문항지 정답지. 네. 이 기능훈련과 형성평가 같은 경우 집단에서 채점을 해요. 채점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지와 함께 정답지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집단 내에서 채점을 하도록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후 단원평가의 경우까지 설명을 드리자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학습 수준을 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기능훈련, 형성평가, 단원평가가 있고 그 다음 단계 또 기능훈련, 형성평가, 단원평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2단계, 이게 3단계, 이게 4단계, 뭐 이 5단계, 6단계 다 있겠죠. 그죠? 어쨌든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보죠.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 개별 진단검사 결과 딱 2단계가 나왔어요. 그래 2단계. 그럼 수준에 맞는 기능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의 그 80%를 완수하였다면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형성평가 실시했더니 80% 이상 완수되었다. 비로소 2단계의 단원평가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 단원평가에서 패스, 통과를 하게 되면 3단계 기능훈련평가로 넘어가겠죠. 이 3단계 형성평가, 단원평가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능훈련, 형성평가, 단원평가 이후 패스하면 다음 단계의 기능훈련, 형성평가, 단원평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B 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수준을 보니까 7단계랍니다. A 학생과 마찬가지로 기능훈련, 형성평가, 단원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8단계, 9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A 학생은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총 4단계를 수행했고 B 학생은 어떻게 해요? 7단계, 8단계, 9단계로 3단계의 단계를 수행했어요. 바로 이 4, 바로 이 3이 더해진 7, 이 토탈 점수가 바로 모둠 점수가 되는 거예요.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최종 단계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클리어한, 구성원들이 다 해낸, 완수한 단계의 숫자, 그 토탈 합산이 팀 최종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준이 다소 낮은 우리 장애아이들이 비장애아이들보다 예시를 보면 어때요? 학생 A의 경우가 그 B의 경우보다 어때요? 클리어하는 단원이 더 많은 거죠. 토탈 점수, 그 최종 팀 성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다음은 GI, 그룹 인베스티게이션. 집단 조사라고도 하는 이 유형은요.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학습 주제를 소주제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집단을 다시 나누고요. 예를 들면 A 집단은 소주제 1, B 집단은 소주제 2, C 집단은 소주제 3 이렇게 맞는 거죠. 이후 학생이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집단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학생이 선택한다는 거. 이후 연구 계획을 집단별로 수립하게 되죠. 우리 집단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할지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요. 소집단별로 소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연구를 할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연구할지, 자신이 맡은 영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탐색을 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코프, 자율적 협동학습인데요. 우선 학습 내용과 주제를 소개합니다. 즉 전체 학습의 목표, 내용, 주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질적인 팀을 구성하고요. 이 팀 구성은 교사가 합니다. 앞서 GI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데 이 자율적 협동학습은 그렇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팀 내에서 역할을 정하고 연구, 조사, 자료 수집 등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신 GI와 코프 잘 이해되시나요? 협동학습의 유형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협동적 프로젝트 유형으로서 집단 내에서 협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 간에도 서로 협동하는 유형이 있고, 학생팀 학습이란 거는 집단 내에서 협동은 해요. 하지만 집단 간에는 서로 경쟁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내용. 자, 이런 분류로는 특정 협동학습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니까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학생팀 학습의 유형으로는 STAD, TGT, TAI, 직소2 이런 것들이고, 협동적 프로젝트 유형은 직소1, 코프, GI 등이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GI와 코프는 협동적 프로젝트 하위 유형이죠. 학급 전체가 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급이 있고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팀이 있겠죠. 소그룹별로 나뉘고 주제 역시 소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는 개인이 있을 것이고, 소주제 역시 하위 내용으로 미니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제는 독도라고 해보죠. 소주제는 독도의 생명, 또 다른 소주제는 독도의 환경, 독도의 자원, 독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독도의 생명, 그죠? 그리고 미니 주제로 또 나옵니다. 더 하위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독도의 생명 하위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새, 물고기, 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룹 인베스티게이션과 코프 둘 다 주제와 소주제를 나누고 팀별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 내 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간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 전체적으로 이 독도라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유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교수적 수정, 내방완전평의 마지막 평,
평가 방법의 수정인 거죠. 우선 대안적 평가의 사정은요, 얼터너티브 평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사정과 평가 영역에서도 대안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다루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 표준화된 평가로는 도저히 우리 장애 아이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도 개별화 교육을 하는데 평가도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장애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표준화된 평가를 대안하는, 그런 평가들을 대신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교육과정 중심 사정 있죠. 기억나시죠? CRCBA와 CBM, 그죠? 개별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육과정으로서 평가를 실시한다는 거.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시하는 수행사정, 그죠? 수행사정,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꼭 알고 계시면 되는 사항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루브릭인데요. 루브릭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점 준거예요. 스코어링 크라이테리언 또는 스코어링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수행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수행 준거들을 측정 가능하게 해서 딱 척도화해 놓는 겁니다. 즉 성취 기준에 대한 명확한 묘사를 해놓고 그걸 보면서 수행의 수준을 평가하는 채점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루브릭을 보시면 어떻죠? 숙달된 수준이 어떤 것이고 아직 숙달이 되지 못한 건 어떤 건지 판별하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루브릭은 보다 효과적인 수행 사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기준, 크라이테리언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수학 문제 어떤 풀이 수행에 대한 루브릭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0, 1, 2, 3 수준이 있고요. 수행 수준이 있을 거예요. 시작, 발전, 완성 단계라고 해볼게요. 수행 수준의 기준을 보면 0의 경우는 뭔가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무반응이죠. 그리고 시작 단계는 최소한의 이해 수준을 보이지만 또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결과도 비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관련성이 없는 그런 거죠. 그죠? 발전 단계는 이보다 조금 더 향상된 수준으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나 문제 해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수행 수준 설명이죠. 그죠? 3단계 완성 단계의 경우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루브릭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명확한 수행 사정이 가능하게 되겠죠. 수행 사정에서 명확한 수행 준거를 측정 가능하게 척도화하는 수행 사정에 대한 사항을 기억하시는 측면에서 이 루브릭의 명칭과 개념, 그리고 이 루브릭의 장점까지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포트폴리오, 그죠? 대안사정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 유형이죠. 개념이 뭐였죠? 지속적인 수행 결과물을 모아놓은 작품집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대상 학생의 수행 결과를 기록하고 모은다는 측면에서 그 학생의 진보 과정을 알 수 있죠. 이 진보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런 진보 과정은 어떻게 하죠? 교사들과 또는 이외 학부모 상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한 진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 몇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죠. 뭔가요?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 그리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기본서나 강론서에 모두 수록된 사항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 다면적 평가가 있어요. 다면적 점수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뭐죠? 기존의 전통적 방식이 단순히 점수, 그러니까 수, 미양, 가 등으로 결과를 산출했던 것과 다르게 이는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면적 평가를 한다는 거죠. 능력, 노력 등등 다양한 측면을 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목 점수 체계 같은 경우는 활동들 또는 과제별로 점수가 할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별이나 활동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수들이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학기말 점수로 딱 산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50점은 매주 퀴즈, 30점은 과제, 20점은 수업시간 발표 등으로 나누어서 총점을 산출하는 것을 항목 체계 점수라고 합니다. 학부 때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죠? 그리고 공동 점수화라는 사항도 중요한데요. 둘 이상의 교사가 한 학생을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 A 점수 중에서 통합학급 일반 교사가 50%, 특수학급 교사가 50%를 결정하는 거죠. 공동 점수화라는 게 학생들의 점수를 공동으로 묶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교사들의 점수가 묶인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계약 점수화가 있었죠. 계약을 하고 그 수행을 하고 그 수행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 아니죠.
이 밖에도 학생의 어떤 자신 점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평가도 있고 개별화 교육 계획에 근거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IP 점수화 이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뭔지 다 아시겠죠? 예, 반드시 기본서와 강론에 있는 사항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암기 사항 아니고요.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은 바로 참여 방식의 조절인데요. 즉 표준화된 평가가 있고 이러한 표준화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몇몇 사항을 조정하는 방법인 겁니다. 예시와 함께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환경의 측면으로서 평가 시간과 평가 공간이 있습니다. 평가 시간 차원에는 말 그대로 시간을 더 주는 평가 시간의 연장이나 평가의 회기를 연장하는 것 또는 평가 과정에서 휴식 시간을 변경하는 좀 더 주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죠. 우리 자격증 시험을 치거나 임용고시 같은 경우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시간을 더 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평가 공간의 차원은 말 그대로 평가를 실시하는 환경, 그 물리적인 환경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하는 경우 독립된 방을, 독립된 공간을 제공한다. 그런 것들이 이 예시가 되겠죠. 다음 평가 도구의 측면을 살펴보면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것, 평가 자료를 수정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조 인력이라고 하면 수화 통역사, 대필자, 접력사 등등을 제공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평가 자료의 수정이라면 시험지를 확대하는 것, 시험지를 또는 점자로 접력하여 제공하는 것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평가 도구의 측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감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다음은 평가 방법의 측면입니다. 우선 응답 방법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응답이라면 당연히 학생들의 응답이겠죠. 응답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손으로 답을 지적하도록 한다. 또는 수어로 답하거나 구화로 답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답안을 할 때요. 응답을 할 때요. 그리고 제시 방법을 수정하는 것에서 제시는 누가 하는 걸까요? 바로 교사가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학생에게 평가 문항을 글로써 이런 인쇄본, 페이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읽어준다거나 읽어주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강조해서 읽어준다거나 하는 것 등 이런 제시 방식을 변경하는 것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지금 살펴본 이 사항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 아시죠? 꼭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공식은 바로 환시, 공도, 보자, 방응제입니다. 맞죠? 환시, 공도, 보자, 방응제. 아무튼 이 내용 꼭 암기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책에 따라 다르게 서술된 사항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을 수정한다고 되어 있거나 또는 시험 제시 형식, 답안의 형식, 시험 환경, 시험 시간 수정한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환시, 공도, 보자, 방응제 이는 모든 사항들을 아우르는 내용이기에 이것을 반드시 각각의 예시와 함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특수교육학 마인드맵 영상이 이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총 14개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되었던 이 영상을 통해서 저 역시 다소 불확실했던 특수교육학의 체계를 한 번 더 다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메일과 응원의 댓글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인드맵 영상이 끝나는 이 시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입니다. 지제유경.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합격으로 향한 뜻이 있다면 합격으로 향하는 길도 여러분들께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수험생 시기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저의 모습이 그 시의 내용과 좀 같다고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과연 내 인생에 봄날은 오는가라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죠? 과연 내 인생에 봄날은 오는 걸까?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이번에 시험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지? 등등의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엔 지난 몇 개월간, 아니 1년,
뭐 2년, 3년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했던, 최선을 다했던 내 자신에게 포기한다면 너무 미안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년 봄날은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봄날일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시간들, 안타까웠던 시간들,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해봤자 바뀌는 게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끝났습니까? 합격자 발표가 났나요? 그런데 왜 벌써 불합격을 미리 생각하고 시험이 안 됐을 때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과거, 죽은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내 자신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은 기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